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2024년 12월 6일 저녁에 고양 환경운동연합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요. 생각의 기술 북토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입니다. 사회적 갈등이 어째서 일어나는지, 사회적 갈등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관해 제 이야기를 밝히는 자리였는데요. 이 영상은 구독자 여러분에게 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서요. 북토크 행사 전에 제작했고요. 북토크 행사 후에 업로드합니다. 사회적 갈등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합니다. 사회 구조와 제도와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생겨난다는 입장입니다. 적당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이야기 아니죠. 그런데 이런 입장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사회 구조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과 해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익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어떤 보수 정당이 부자에게 이로운 감세 정책을 펼칠 때 가난한 대중들이 그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처럼 구조는 동일한데 그 구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차이가 왜 생겨났는지를 차분히 고찰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구조 관점만 고집하면은요, 아주 나쁜 부작용 생기고 맙니다. 좀 점잖게 표현되기는 하더라도요, 결국 이런 식입니다.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깨닫지 못했다고, 정신 차리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고 당신은 악하다고, 적어도 악의 편이라고 낙인 찍습니다. 물론 이런 낙인 효과는 사회적 갈등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오늘 저는 구조, 제도, 정책 관점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어째서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그렇다면 머리 안의 문제이고 따라서 논리학의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논리학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인간 머리 안쪽을 탐구하는 논리학과 인간 머리 바깥을 탐구하는 논리학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썸네일에 코디정이 업로드한 영상을 시청하시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저의 논리학 지식은 거의 절대적으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는 점 밝혀두고요. 인간 머리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요즘 너무 많이 이 머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머리 안으로 들어가서 인류의 머리 구조를 살펴보면요. 그 논리 기능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인간은 단어, 문장, 단락으로 생각이라는 것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이 세상을 이해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즉 논리학 용어로 표현하면요. 개념, 판단, 추론입니다. 표현만 좀 있어 보이는 한자어로 바뀌었지 똑같은 뜻입니다. 개념, 판단, 추론에 관해서 사람마다 능력이 좀 다릅니다. 능력의 관점으로 표현을 바꾸면 어휘력, 판단력, 추리력이 되겠군요.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하는 역할이란 이런 겁니다. 단어, 즉 개념은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문장, 즉 판단은 단어들을 연결해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단락, 즉 추론은 이 문장과 저 문장을 연결해내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쌍을 표현만 바꿔서 반복해서 설명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논리학의 대강은 이해하신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응용해 볼까요? 무엇인가가 내 머리 바깥에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봅니다. 그러면 그 무엇인가의 인상이나 이미지가 내 머리 안으로 들어오겠지요. 그걸 철학자들이 대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제 내 머리는 내 머리 안으로 들어온 대상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머리 안은 기본적으로 컴컴합니다. 머릿속으로 들어온 것을 지금 처리해야 하니까 불빛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불빛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머리 안의 빛은 단어가 만드는 것입니다. 즉, 개념이라는 전등이 켜지고 그 아래에 대상이 놓인다는 말씀입니다. 대상이 개념 아래에 놓인다라는 표현은 코디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철학자 칸트의 표현입니다. 개념이라는 불빛 아래에 대상을 위치시키는 것, 그것을 일컬어 의미라고 합니다. 의미는 아직 생각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대상에게 네 이름은 이거야 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합니다. 지금 그 대상의 이름과 내 머릿속에 있는 단어를 연결하는 방식이겠지요. 그것을 일컬어 생각이라고 합니다. 다른 단어와 연결하지 않으면 그저 의미에 불과합니다. 다른 단어와 연결하면 드디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란 저 머리 바깥에 있는 대상에 대한 지금 여기에서의 판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우리는 딴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추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아주 다양하게 딴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철저하게 연역 논리로 대전제가 관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자세히 설명했고 고디정 채널에서 여러 번 영상을 올렸죠. 이것이 대략적인 머리 안쪽 구조입니다. 머리 바깥의 대상에서 단어, 문장, 단락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은 대전제가 지배합니다.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단어들의 연결, 불빛의 크기와 세기 같은 것도 대전제가 관여합니다. 자, 이제 문을 닫고 나오죠. 지금까지 내 머릿속을 살펴본 건데요. 타인들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당연하게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다시 지금까지 살펴본 단어, 문장, 단락의 과정으로 인간 머리 안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어휘력이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불빛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불빛에 의해 만들어진 머릿속 세계가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머릿속 원리,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생각과 견해가 다를 수밖에요. 선악도, 인생의 목적도, 또는 사회의 목적도, 확신의 정도도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주제에 관해 동일한 견해로 서로를 아주 친밀하게 지지하고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요.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서로 적대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이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서로 적대적일 수 있습니다. 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갈등은 당연해 보입니다. 단어 하나만으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벽에 부딪힙니다. 단어만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왜냐하면 어휘력이 정말이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어, 즉 개념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개념의 3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단어는 크기를 갖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머릿속에서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과, 감, 자동차. 같은 단어는 감각에 의해 형태가 막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평, 돈, 생태 같은 단어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크기를 갖게 되는데 사람들 머릿속에서 그 크기가 다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그 크기가 더 크겠지요. 또한 단어는 저마다 의미의 선명함이 있고 그 세기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잘 모르겠는 단어,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단어, 어려운 의미 같은 단어는 머릿속에서 흐릿하겠지요. 그런 선명하지 않은 단어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그다지 영향력이 없을 겁니다. 모든 단어는 머릿속에서 소속을 갖게 됩니다. 경험과 지식에 의해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저마다 아주 많은 분류법이 있겠지요. 그게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분류만 해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자유라는 단어를 하고 싶음이라는 욕망 쪽으로 소속시켜 놓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류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단어, 이 자유를 어떤 이는 하고 싶다는 욕망을 참아야 하는 의미로 의무 쪽으로 분류해 놓습니다. 철학자 칸트가 그런 입장이고 제 생각으로는 이런 입장이 자유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 관점으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머릿속 단어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갈등은 필연적으로 보이잖아요. 다른 요소들은 살펴볼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코디정 채널에서 너무 많이 설명해온 느낌도 들고요. 자, 그렇다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논리가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요? 첫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타인은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맙시다.
단어 하나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니 어쩔 수 없습니다. 생각도 달라지겠죠. 둘째,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시급한 것은 단어의 의미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적어도 단어의 의미에 대해 그 크기와 선명함이라도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단어의 소속까지 일치시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과 경험과 교육이 필요해서 어렵습니다. 사람들끼리 의미의 크기와 선명함을 일치시키는 것, 물론 어려운 일이죠. 너무 차이가 나서 도무지 일치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단어를 찾아봅시다. 우리들 머릿속의 의미와 적대자들 머릿속의 의미를 아우를 수 있는 단어를 찾아낸다면 좋겠죠. 상대방이 싫어하는 단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기업이 기존 브랜드를 버리고 새로운 브랜드를 발굴해서 다시 시작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단어를, 더 신선한 의미를 주는 단어를 발굴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업 브랜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죠. 시장에서 당연하게 하는 이런 단어 찾기 같은 일을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민단체나 정당도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갈등이라는 게 말싸움 하려고 막 갈등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결국 생각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셋째, 오류를 정정합시다. 사회적 갈등이 있는 곳에서 어느 한쪽이 언제나 옳지는 않지요. 완전 무결함은 바람직한 의견과 주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광신도의 종교적 믿음에 불과합니다. 어느 한쪽이 항상 올바른 게 아니라면 당연히 오류가 있을 것이고, 정신이 건전하고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그 오류를 찾아내서 정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정정할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판단이 있어야 그 판단을 정정하고, 생각이 있어야 그 생각을 정정할 수 있는 법입니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생각은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판단해야 합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어를 연결하는 게, 그런 문장으로 만드는 게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머릿속에서 단어의 막연한 의미, 그런 것만을 떠올립니다. 자기가 중요한 단어, 그러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어에 숨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고 의미에 만족하는 것이고요. 의미에서 생각으로 전진합시다. 왜냐하면 생각이란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그래야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오류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없으면 정정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고, 단어의 의미만으로는 오류가 정정이 잘 안 됩니다. 단어의 의미에 관해서는 아주 다양하게 변명할 수 있거든요. 도망갈 수 있습니다. 넷째, 대전제를 관찰합시다. 그래야 갈등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한 개의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 숲이 골프장으로 변한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냥 단순한 사실 판단입니다. 자, 손오공은 도시 숲이 골프장으로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오공의 머릿속에서 평소 또는 지금 골프장은 생명을 죽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손오공의 머릿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도시 숲은 생명을 죽인다 라는 주장을 갖게 됩니다.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이런 손오공의 주장은 애당초 머릿속에 골프장은 생명을 죽인다라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손오공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도시 숲이 골프장으로 변한다라고 생각한 사오정이 있습니다. 사오정의 머릿속에 골프장은 도시에 활력을 준다라는 문장이 들어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손오공과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도시 숲 덕분에 활력이 생긴다라는 견해를 갖게 되죠. 골프장은 도시에 활력을 준다라는 대전제를 가진 사오정에게 이런 자신의 결론은 너무 타당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 머릿속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연역 논리입니다. 어디에서나 이러한 대전제의 차이가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판단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전제가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게다가 대전제는 잘 바뀌지도 않습니다. 대전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고지것대로 이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바뀌면 생각이 바뀔 테니까 대전제를 교정하면 효과적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효과적입니다. 적대적인 대전제를 바꿔주면 우리 편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신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아니고서는 타인이 갖고 있는 적대적인 대전제를 당신의 조언에 의해서 바로 바꾼다는 거?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시도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안 되겠지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다가 서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대전제를 막 공격하면서요. 적대적인 대전제를 관찰했다면 설득은 불가능합니다.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설득하려 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해야 합니다. 현상 유지요. 갈등의 현상 유지랄까요? 좀 우아하게 현상 유지하면 좋겠죠. 너무 극심하게 가지 말고요. 어째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머릿속에는 대전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대전제가 들어있고 이들이 서로 우선순위 다툼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 덜 적대적인, 우호적인 그런 대전제가 적대적인 대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탁 나타나더니 더 높은 우선순위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설득의 시점입니다. 그런 때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은 기다립니다.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대화는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논리학 지식과 지혜로 사회적 갈등을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